영화냐 조영화냐 그것이 문제로다. 주제에 맞는 영화를 고르기 위한 치열한 전투까지는 아니고 하찮지만 진지한 그리고 유쾌한 영화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화 공간 조안 리뷰어 21기입니다. 리뷰어 활동의 일환으로 방송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떨고 계시고 저도 떨고 있지만 오늘 좋은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기 리뷰어 이천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21기 리뷰어 이상은입니다. 네, 저는 임래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자기소개도 자기소개지만 영화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영화관과 주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기 미추홀구가 운영하는 학산 문화원에서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내는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영화관인 셈이죠. 그래서 상영해주는 그런 극장으로서 굉장히 좋은 영화관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여기 영화관은 주중에 6,000원, 주말에 8,000원 이래서 영화 티켓이 6,000원이야. 그럼 둘이 보면 12,000원. 그리고 팝콘 때문에 돈 쓸까봐 팝콘을 안 팝니다. 와, 싸다. 네, 팝콘을 안 팔아. 영화 한 표 값에 영화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영화관이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영화관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까 와서 준비하신 게 이거였군요. 네, 제가 이틀을 샀어요. 그래요? 이틀 샀어요. 그렇군요. 네. 죄송한데 직원. 리뷰입니다. 리뷰. 네. 저는 김진규입니다. 저는 오유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진행을 맡을 김민이라고 합니다. 자기소개 드린 6명이서 오늘 방송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어떤 주제가 있는지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주제당 2가지 영화를 대결 구도로 붙여놓고 토론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각자 부여한 주제로 영화를 들여다보고 그 생각을 서로에게 설득시키는 토론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3가지 주제의 영화 2편씩 다뤄서 총 6편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또 어떠신지 함께 생각하면서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체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어떻게 되나요? 기다려보세요! 네. 첫 번째로는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그리고 뷰티 인사이드 이 2가지 영화 가지고 어떤 주인공으로 사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3대3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에 설정되지 않은 부분이나 열릴 결말인 경우가 있어서 어려운 점이 생길 걸 좀 우려를 해서 멀티버스 세계에 사는 에블린 그리고 메타버스 아바타처럼 영혼은 그대로 있는데 몸은 바뀌어가며 사는 우진이 중에 어떤 인물로 살고 싶냐는 주제로 먼저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진행하기 전에 영화 설명 한번 하고 가야겠죠? 2가지 영화 중에 첫 번째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는요. 다니엘 쉐이터드 감독의 양자경, 스테파니 수주연의 액션 코미디 영화로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주인공 에블린이 세무당국의 조사에 시달리던 날 남편은 이혼하자고 딸은 사춘기가 와서 삐딱하고 그 사이에서 힘겨워하는 중에 멀티버스 안에 수많은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른 우주 속에 자신의 능력을 빌려와 세상을 구해야 하는 운명에 처해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영화는 뷰티 인사이드는 어떤 분이 설명해 주실 거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뷰티 인사이드는 2015년에 개봉한 로맨틱 판타지 영화인데요. 자고 일어나면 다른 외모로 살아가는 우진이라는 캐릭터가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런 우진이가 한효주가 연기하는 이수를 사랑하게 되면서 이야기는 갈등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외모가 계속 변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 때문에 혼란스러워해도 그 사랑을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판타지적인 요소를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영화입니다. 네, 이 2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인 에블린과 뷰티 인사이드의 주인공인 우진이 중에서 어떤 인물로 사는 것이 좋은가? 뷰티 인사이드는 매일매일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애에 오른 나의 능력을 가져오는 거죠. 다른 차원에서 갖추고 있는 능력을 갖고 와다 쓸 수 있는 그 능력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에블린 쪽부터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일단은 뷰티 인사이드의 그 외면이 계속 바뀌는 거는 단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또래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경험이나 추억을
이렇게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굉장히 큰 단점일 것 같고 그 잠을 안 자면 되긴 하는데 되게 힘들잖아요. 잠을 깜빡하는 순간 딴 사람이 되고 이거는 좀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닌가 싶고 에울에서 에블린은 그 다른 차원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이렇게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초인적인 그 외적인 능력을 떠나서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밸런스는 당연히 에블린이 더 그렇게 사는 게 더 좋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에 대적해 주실 뷰티 인사이드 선생님. 인사이드에 대해서 제가 그럼 말씀을 드리자면 에어홀도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다른 차원에서 갖추고 있는 그 능력을 끌어와갖고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거 너무나 환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책임감이 부여되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기에는 되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뷰티 인사이드도 마찬가지로 득과 실이 굉장히 확실한 특징이 있는데 매일매일 다른 외적 형태로 살아가는 재미가 굉장히 저는 좀 쏠쏠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버리면 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변해 있으면 그 삶을 하루하루 누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뷰티 인사이드가 굉장히 좀 어차피 인간의 삶이 그렇게 말을 왜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이말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장난이 와가지고 그래서 맨날 다른 나로 사는 기분은 참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뷰티 인사이드에 한 표를 좀 던졌었습니다. 중간에 살짝 꼬였지만 좋은 이야기였고요. 혹시 또 저는 같은 팀인데 덧붙여서 말하자면 아까 또래에서 오는 약간 추억들이 덜할 것 같다 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또래에 대한 추억은 좀 덜할지 몰라도 외면이 매일매일 바뀌는 것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책, 영화, 여행을 보고 가는 의미를 나에게서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항상 똑같은 모습의 나로만 살아가면 느낄 수 없는 것들이 외면이 하루마다 바뀌면서 성별, 인종, 어른과 아이의 생활을 온전히 나를 통해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뭔가 자기의 또래들과 추억을 쌓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또래를 넘어서 다양한 연령과 성별과 인종과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이 이 우진이가 가진 큰 장점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우진이가 가구를 만드는 사람이지만 작가를 했어도 가장 큰 장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작가는 항상 막 자기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이제 자문을 구하거나 해서 이제 그거를 구체화시키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통해서 그걸 구체화할 수 있으니까 저는 좀 장점이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뷰티 인사이드가 더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최고. 글쎄 덤벼 보세요. 네. 졌는데 어떡하지? 저 한마디만 하자면 추억 얘기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다양한 인종이랑 뭐 어울릴 수 있고 뭐 친구가 될 수 있고 근데 출국을 못해. 외모가 달라서. 여권 사진이랑 달라가지고 못 나가. 그렇네. 한국에 있어도 엄마가 추억을 못 썼네. 출국을 한국에서만. 근데 뭐 미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스릴 넘치게. 맨날 바뀌니까 걸리겠다 싶으면 자고 일어나면 바뀌니까 그런 재미는 있겠다. 그러니까요. 재미요. 이미 다른 평범한 인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 존재로서 자기만의 살아갈 방법을 좀 만들어 가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도망을. 안 걸리면 걸릴 일이 좀 희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망치자. 도망치는 걸로 하고 혹시 그러면은 에브리원 에브리원 오레원스에 대한 그 영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서 혹시 요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혹시 계실까요? 에올의 에블린은 솔직히 외면 하루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뭐 그 사람의 내면을 다 알 수 있고 작가가 될 수 있고 잘 모르겠어요. 에이올의 에블린은 그 다양한 멀티버스에 존재하는 에블린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약점이 될 것 같으면 능력을 가져와서 채우면 그러니까 최강의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등장하는 에블린은 다른 에블린의 우주로도 갈 수 있고 뭐 그런 에블린인데 결국에 에블린은 최적의 에블린으로 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 예를 들어 장수가 목표라면 장수할 수 있는 에블린으로 살 수 있고 뭐 작가로 살고 싶다 그런 에블린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캐릭터지 않나. 그래서 에블린으로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일리 있네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 뷰티 인사이드 주장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에 같은 팀 두 분이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다른 모습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일을 하면서 다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다는 게 우진이 인생에서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에 대한 좀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그거에 대한 대처가 조금 힘들다. 뭐 이러한 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무슨 에블린의 깨달음의 결과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인간 그 우진이로서도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비행기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우진이는 유튜버로서 가장 제작할 수 있는 능력 지금 시대에 진짜 탁월한 능력이네요. 네. 이런 몰랐어. 유튜버로서의 성공은 오. 불을 축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비행기 죄송합니다. 개인 비행기를 살 수 있는 부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갑자기 비행기 할 필요 없다. 네, 이렇게 전용기 달 수 있다. 네, 불을 축적해서 이상입니다. 유튜버가 유튜브 죄송합니다. 숨쉬어서 못하. 다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갈아타도 되나요? 우리가 억지적인 주장인데 좀 아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민망해서 결혼 났나요?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요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녹음이 방송이 끝나고 저희끼리 한번 재투표를 다시 해서 어떤 쪽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는지 저희끼리 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뷰티 인사이트 관련해서는 몰랐는데 지금 네이버 웹툰에 이종 격투기라고 웹툰이 있어요. 근데 이게 격투기 내용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보름만 되면 인종이 바뀌어요. 이 사람. 그래서 막 출국 못하고 막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뷰티 인사이드를 보고 조금 매일 몸이 변하는 사람에 대한 다른 시점의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네이버 웹툰의 이종 격투기 한번 보아주시는 것도 좋은 유튜브 하나요? 유튜브가 나와요. 유튜버 되진 않는데 꼭 보겠습니다. 봐주시고요. 꼬마비 작가님. 네 맞습니다. 유명하시죠? 맞아요. 한번 뷰티 인사이드 재밌으셨으면 한번 추천을 잠깐 드리면서 여러분은 이 토론을 들으시고 두 영화 인물 중에 어떤 인물로 살아보고 싶으셨는지 또 어떤 선택을 하실지 이거 듣고요? 네, 이런 얘기를 듣고도 네 죄송합니다. 우진이로 살아보고 싶은지 한번 또 댓글이 있으니까요. 한 번씩 써주시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주제는요. 어떤 영화의 음식이 더 맛있어 보이나? 입니다. 영화는 남극의 셰프 그리고 리틀 포레스트인데요. 리틀 포레스트는 저희가 지금 얘기할 거는 이제 한국 영화, 한국 개봉작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음식이 좀 주된 영화여서 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재밌게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영화 소개로 시작을 열어볼까요? 남극의 셰프 준비해주신 분. 네, 남극 셰프 제가 준비해서 말씀드리자면 남극 셰프는 실제 남극 관측 대원으로서 요리사로 근무했던 니시무라 준이라는 인물, 실존 인물인데요. 그분이 에세이를 썼습니다. 재미있는 남극 요리인이라는 에세이를 썼는데 그 책을 영화화한 작품이고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남극
지구의 극한지죠. 예, 남극의 돔 후지 기지로 8명의 파견대원이 파견을 갑니다. 네, 뭐 기상, 빙하, 대기, 통신 뭐 전문가가 있는데 남극이라는 장소는 극한의 고립지이기 때문에 정말 고립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낙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일만 하고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놀고 자고 하는데 유일하게 낙이라고 할 일이 이제 조리 담당인 니시무라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기대하고 맛있게 먹는 일 말고는 거의 낙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먹는 낙에도 이제 한계가 오는 거죠. 사람들이 되게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타게 되는데 8명의 인물이 각자 이 파견을 오기 전에 겪었던 사연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 외로움을 또다시 음식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이 1년 반의 파견 생활을 마치는 그런 뭐 따뜻하고 재밌는 휴먼 코미디 영화인데요. 뭐 바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 싶어요. 안 돼요. 그래요? 왜냐면 리틀 포레스트 설명드려야 돼요. 그럼요. 아, 트리포레스트 누구? 빨리 하세요. 제 순서 뺏기는 줄 알고 되게. 리틀 포레스트 얘기 들어볼게요. 리틀 포레스트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일본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 것이고요. 일본에서는 2015년에 두 편으로 나눠서 영화가 되었죠. 여름 가을 편이랑 겨울 봄 편으로 나눠서 영화가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 편에서 모두 볼 수가 있고요. 2018년 김태리 배우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영화의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은 스토리 자체는 간단합니다. 시골에 떠난 김태리가 서울에서 임용고시에 실패하고 남자친구와도 조금 사이가 멀어지고 다시 시골로 돌아와 그 집밥을 먹으면서 회복이 되는 그런 전형적인 힐링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소개는 짧게 마쳤습니다. 너무 길게 준비했구나. 정성이 넘치는 소개 두 분 다 잘 들었고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하고 싶어 하셨으니까 남극의 셰프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맥이 끊겼는데 다시 한번 맥을 잡아보겠습니다. 네, 남극의 셰프는 기본적으로 이제 식재료를 그 일본에서 직접 공급을 해 갖고 오는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질과 양이 기본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뭐 과자류의 간식부터 해서 뭐 참치, 고기 온갖 다양한 종류의 식재료가 많고 그런 음식들을 보면서 와 극한지라도 야 저 정도면 난 평생 저기서 먹고 살 수 있겠다 싶을 만큼 되게 좋은 음식들을 많이 해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니시무라라는 요리사가 굉장히 유능한 요리사여서 요리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해주는 거 받아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좋겠는 거 부러운 거야. 난 남극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찾아봤는데 힘들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뭐 낙으로서 하는 음식을 누리는데 지금 뭐 어떤 음식이 더 맛있을 거냐를 다투는 문제니까 예를 들어 페리고프산 푸아그라 테린에 무화과 피레를 곁들이는 음식, 뭐 고치산 농어, 푸알레, 발사믹 소스 막 보도 듣도 못한 그런 음식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남극의 셰프의 음식들이 굉장히 맛있어 보인다. 뭐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남극에 가고 싶은 레온 씨의 말 잘 들었고요. 그러면은 리틀 포레스트 한번 얘기 제가 이어서 들어볼까요? 소개도 일단 위치를 보면은 남극 평균 기온 마이너스 54도 해발 3,800m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일로 만난 사이잖아요. 일로 만난 사람이 삼시세끼를 같이 먹는다. 이거는 최고급 해산물을 갖다 줘도 오래 못 갑니다. 반면 리틀 포레스트는 이거 주소를 찾아봤는데 경상도 군위군 우보면 미성 오기디라고 하더라고요. 남극만큼 고립된 지역이 아닌가요? 그 정도 지역이면? 남극이랑 비슷한. 사실상 남극이라고 봐요. 돈도 못 나는 받고 가니까. 남쪽이니까. 네. 남극도 차로 못 가나? 리틀 프레스는 어머니에게 배운 집밥, 사계절의 유기농과 채소, 제철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음식도 음식이지만 남극의 셰프가 일로 만난 사람끼리 모여서 삼시세끼를 했다면 리틀 프레스는 김태리와 유준열이랑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사람들이 오순도순 먹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랑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소소하게 먹는 거라도 이게 더 맛있을 수밖에 없다. 더한 1년은 먹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저희도 1년 먹어요. 남극의 셰프도. 남극 셰프 1년 반 먹고 들어왔습니다. 더 먹는다. 네, 기본적으로 파견 기간 1년 반이었어가지고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 해주실 분 계실까요? 근데 다음 제가 한번 말해볼까요? 뺏겼네요. 네. 저는 당연히 리틀 포레스트에 나오는 음식이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왔는데 저는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틀 포레스트에 보시면 진짜 직접 키운 재료들로 손수 음식을 해서 정말 먹음직스러운 한식들이 나옵니다. 근데 남극의 셰프는 결론적으로 다 냉동 재료입니다. 그래서 리틀 포레스트랑 비교했을 때 신토부리의 맛을 느낄 수 없다. 이게 이거 일본 영화예요. 이 점이 가장 아니, 아무리 냉동이라도 요즘에 해동 방식, 해동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냉동했다가 다시 해동을 해도 요즘에는 식재료가 굉장히 살아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시작한 김에 다시 또 정지예요. 지금 아까 하려다가 못했기 때문에 네. 한시 먼저. 아니 뭐 일로 만난 사이로 이렇게 맛있게 먹는다고 하는데 저희도 지금 일로 만난 사이니까 조용히 하시라고요 지금. 하나씩 기다린다고요. 저는 냉동 재료하고 끝이. 끝난 거 아니었어요? 아니 잠깐만 진정드려요. 그만 싸워요. 그러면은 진우 씨 얘기 먼저 들어보고 그다음 상현 씨 듣고 시간 남으면 갈게요. 네. 네, 짧게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절 음식을 먹는다. 리틀 포레스트는 근데 남극 말 그대로 365일이 겨울이다. 그래서 그 안에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겨울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없다. 이게 가장 큰 이제 그 남극의 셰프랑 리틀 포레스트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참 못할 뻔했네. 그러면은 다음은 계속 아까부터 번호표 뽑고 기다리신 네. 상현 씨. 저 말할 게 있는데 보도 듣도 못한 음식만 맛있는 건 아닙니다. 저 일하시고 막 텃밭에서 막 식물 가꾸고 땀 뻘뻘 흘렸는데 들어와서 샤워하고 콩국수 먹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침이 고이셔서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 맛있겠네. 비가 내려요. 근데 막 김치전이랑 부침 두고 먹을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저를 이렇게 보면서 저 혼나는 기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렇죠, 그거. 그렇죠. 네. 뭔가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그래, 아 조용한 촌철수는. 그리고 제가 다 말할 순 없지만 여기 리틀 포레스트에 나오는 음식이 진짜 다양하거든요. 적어도 2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김밥 천국을 좋아하고 무난하게 자주 먹으러 가는 이유가 뭘까요? 싸서. 네, 하고 다양해서. 맞아요. 다양해서 메뉴가 다양하니까 그만큼 맛있는 음식도 더 많고 리틀 포레스트 역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리틀 포레스트가 더 맛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신토부리적인 관점은 좀 배제하고 네. 제철 음식에 대해서도 네. 요즘엔 사실상 하우스에서 재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언제 어디서든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근데 남극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끊어버리시는데요. 끊어버리시는데요. 직접 해 먹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불편함. 그 맛이 뭔가- 있는 거죠. 맞아요. 저는 좀 별로 요리를 안 좋아해가지고 남이 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이 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일한 뒤에 일로 만난 사이로서 같이 일하고 깊은 유대감을 느끼 후에 음식으로서 회포를 푸는 그런 정겨움이 음식의 맛을 더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를 계속 쳐다보시는데 누군가가 정겹나요? 마이크 연신할 헤드폰 수박 좀 안 내려놓겠습니다.
못 듣겠네. 자, 근데 유진님도 의견이 더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요. 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너무 다양한 음식이 리틀 포레스트에 있다고 그랬는데 다양한 음식을 보려는 거였으면 음식만 나오는 프로를 봐도 돼요. 근데 근데 남극의 셰프의 음식이 맛있어 보이는 이유는 그 척박한 환경에서의 그 음식인 것도 중요하지만 뭐 그들 사이에 거기에서는 유일한 재미가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뭐 가족도 없고 애인도 없고 놀거리도 없는데 뭐 놀거리라고는 녹화해온 비디오 테이프, 만화책 그 이외에는 인간관계란 말이죠. 근데 그 인간들이 모이는 유일한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고 그 시간에 먹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을까. 그리고 그 이 영화 음식의 포인트는 음식 그 자체가 아니고 이런 상황들이 주는 음식의 아우라가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척박한 환경에서의 음식, 불화를 겪는 인간들 앞에 놓이는 음식, 그리고 힘든 노동에서 상상만으로도 힘을 주는 그 음식, 그런 게 이 영화의 아우라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음식이 얼마나 맛있겠냐, 이런 아우라를 담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저렇게 말 못할까. 말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 팀. 너무 자주적이게 하면 또 나가 싸워야 되니까. 그럼 요거에 대해서 더 말 붙여주시거나 반박하실 분 혹시 계실까요? 그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거기서 에비오라를 먹지 않습니까? 새우튀김을. 그렇죠. 새우튀김이죠. 근데 이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윗사람들이 새우튀김 먹자니까 자기는 회가 먹고 싶은데 회를 먹고 싶은데 이 선택권이 저한테 없는 거죠. 선택권이 조리사한테 없다. 네, 이거는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양보를 배우는 음식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작은 사회다. 그럼요. 그러면서 배우는 그 음식의 아우라 그거를 말하고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는 아주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연습이 된다는 그럼요. 좋은 반박이었습니다. 더 덤벼 보세요. 어디. 약간 음식을 통해 무엇을 배운다를 유진님이 좀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따지면 사실 리틀 포레스트 안에서도 친구와의 관계라든지 엄마와의 관계가 되게 분명한 영화거든요. 여기서 이제 친구랑 이제 작은 다툼을 하는데 이제 그때 김태리 배우도 크림 브릴레를 건네면서 친구에게 위로를 건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이제 감자빵을 레시피를 보내가지고 엄마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이런 게 사실 말로 표현할 때가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가까운 사이일수록 뭔가 미안하다라든지 약간 사소한 다툼에서 내 마음을 전하기가 힘든데 리틀 포레스트는 뭔가 가까운 사람에게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말들을 음식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사랑스럽고 계속 보게 되는 영화여서 여기서 음식이 맛있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리틀 포레스트도 인간관계의 이야기는 충분히 담겨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역시 달변 멋져. 그러면은 혹시 이거는 코너 속의 작은 코너로 갑자기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건데 두 가지 영화 중에 하나를 골라서 다 얘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각자 선택한 영화 중에서 제일 맛있어 보였던 그 음식 하나씩 돌아가면서 얘기해보기 어때요? 좋아요. 리틀 포레스트 어떤 게 제일 맛있어 보셨어요? 지금 갑자기 질문을 이렇게 꼽을 수 없다는 거. 많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저는 다양한 적이 있었지만 바로 앞에 그 토마토를 키우거든요. 토마토를 바로 이렇게 따먹는 저는 1픽 토마토로 하겠습니다. 요리가 아닌데? 있는 그대로 자연의 요리다. 자연의 요리. 알겠습니다. 여러분 상윤 씨는 역시 우리 어떤 게 저는 일식을 좋아해가지고 여기 양배추 빈대떡 만들어서 오코노미야끼를 해먹거든요. 그게 제일 맛있어 보였어요. 일식 좋아하세요? 네. 그럼 남극의 셰프로 오세요. 시무라가 제 좋아할 게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다양하게 먹는 걸 좋아해요. 그거 이겼어. 네, 그러면 다음 레온 씨는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어 보이셨는지?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남극의 셰프는 자연 그대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 남극에 있는 눈을 좀 먹어보고 싶어요. 예? 네, 눈이
굉장히 좀 신선해 보이는 맞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되게 먹고 싶었고 그 마지막 부분 말미에 보면은 양념치킨에 흰밥이 나옵니다. 이 신토부리라고 할 만큼의 치킨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런 익숙한 음식이 나오니까 반갑고 침이 고이고 뭐 그렇게 돼서 전 양념치킨에 흰밥. 왜 반항들이 이렇게 이러시죠? 남규 셰프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마지막에 먹는 거? 맨 마지막에 그 추억하면서 맞아. 돌아오기 전 뭐야 그럼 남극에서 맛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사람 이상하잖아. 남극에서도 맛있게 먹더라고요. 어. 거기서. 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절반 정도 들었는데 토마토의 눈에 네. 요리 영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식재료가 2개가 나왔으니까 나머지 2분께 기대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가장 이제 처음 본가로 딱 내려가서 이제 밭에서 그 어린 배추를 따다 끓인 이제 배추국 또 그게 딱 이제 몸을 딱 신토부리. 네, 신토부리 우리 땅에서 다 우리 재료로 딱 만들었기 때문에 농수산물 무슨 홍보대사예요? 여튼 네. 저도 딱 그 뭔가 추웠을 때 따뜻한 걸 먹었을 때 그 느낌이 약간 들었어가지고 그 음식이 가장 또 맛있어 보였습니다. 아, 네. 신토부리의 반면 잘 들었고요. 그다음 저는 양갱 같은 뭔가를 먹더라고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먹는데 그 입에 이렇게 베어서 막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먹으면서 말하거든요. 근데 그 맥히는 소리와 그 목으로 넘어가는 그게 음식의 끈기가 막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 어떤 이름의 음식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먹고 싶었습니다. 네. MC님은 음식이 와서 아 저요? 네, 네. 저는 남규 셰프 편이기 때문에 그 오니기랑 그 미소시루라고 하는 된장국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영화 보신 분들 알겠지만 조밥이 이만해요. 이걸 막 이렇게 막 진짜 무슨 고기 뜯듯이 뜯어 먹는데 이제 진짜 배고플 땐 고기보다 밥만 먹어도 맛있는 거. 그쵸. 근데 이제 남극은 영하 54도에서 막 일을 해. 너무 추워. 막 너무 추워 하고 들어갔는데 미역국 막 따끈따끈 김 막 허렇게 했는데 막 미역 지나가는 게 느껴져요. 막 여기서 아 지금 식도다. 왔다 내장이다. 들어오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강명을 많이 받으셨나봐요 진짜. 이 영화 진짜 너무 맛있어 보여. 맞아, 맛있게 먹는 것도 이 영화의 음식이 맛있어 보이는 그 포인트예요. 그렇죠? 네. 그건 리틀 포레스트였습니다. 이름을 오늘 코너를 바꿔야겠어. 이러면 무슨 배틀로얄 이런 걸로 해서 발리는 사람 나가는 걸로 하죠. 그래서 요 주제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면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떤 음식이 더 맛있었는지 또 같이 나눠보는 좋은 기회가 됐고요. 배고프네요 얘기하니까. 저 힘든 음식이죠. 지쳤는데 진짜 하나 더 남은 거잖아요 주제가. 하나 남았어요. 아직 남았어. 안 빡세. 돼. 이 말 많은 사람 6명 모여가지고 정제가 좀 안 되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즐거우니까요. 듣는 여러분도 재밌습니다.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맛있는 거 드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제는요. 살짝 진지하게 갑시다. 우리도 진자면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럴 만한 주제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다음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이제 재개봉될 것 같은 영화. 재개봉은 안 됐지만 재개봉이 될 것만 같은 됐으면 하는 그런 영화 2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목은 이름도 비슷해요. 애프터 선, 애프터 양 이렇게 2가지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애프터 선부터 소개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애프터선은 샬롯 웰스 감독의 폴 메스칼 그리고 프랭키 코리오, 실리아 롤슨 홀 주연의 영국 영화입니다. 영화는 감독의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튀르키예 여행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도 표면적으로는 아버지와 딸의 즐거운 튀르키예 여행 이야기를 담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당시 아버지가 느꼈던 슬픔, 고뇌, 우울함과 같은 여러 감정들을 보여줍니다. 어렸을 땐 몰랐던 딸이 어른이 되어가며 그런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결코 값없지 않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잔잔하게 잘 포문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애프터 양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소개할 영화 애프터 양은 2022년에 개봉한 코고나다 감독의 작품이고요. 저 사실 다들 짧게 준비하신다길래 저 한 줄 정도밖에 준비를 안 했는데 이 영화를 탑 3 안에 들 정도로 많이 좋아해가지고 이야기를 덧붙이고 약간 제가 이 영화를 왜 좋아하게 됐는지까지를 말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야기는 함께 살던 안드로이드 인간 양이 어느 날 작동이 멈추자 제이크 가족은 그를 수리할 방법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안드로이드 인간 양이 나온다는 점과 그리고 복제 인간 그리고 입양 가족 등등 그리고 다양한 인종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보려는 감독의 의도가 좋아서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사실 애프터 선도 그렇고 애프터 양도 그렇고 영화가 되게 잔잔해요. 그래서 처음 보실 때는 이 영화가 왜 이렇게 극찬 맞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두 영화는 그 잔잔함을 꼭 이겨내야지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애프터 양도 그렇고 애프터 선도 그렇고 색감에 대한 것도 너무 좋아하고 애프터 양은 그것을 나아가서 뭔가 양이라는 안드로이드 인간이지만 인간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양을 안드로이드 인간으로서 그냥 그 자체로 보는 게 영화로 나타나는 점이 너무 좋아서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 좋은 얘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소개와 덧불어서 이제 어떤 이유로 이 두 가지 영화를 좋아하시는지까지 아주 잘 들어봤고요. 그러면은 어떤 영화가 재개봉할 것 같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선택한 영화는 애프터 선인데요. 저는 감독의 가능성을 보고서 재개봉할 것 같은 영화로 애프터 선을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에어홀처럼 맥시멀한 영화가 아니라 비어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최소한의 정보를 선별하는 것도 능력이고 그만한 정보로 관객에게 상상력을 주는 능력이 앞으로 감독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영화를 보면 갑자기 눈물이 터질 것 같은 순간이 오거든요. 그 뒤에 가면 그게 그 감독이 쌓아온 이야기에다가 관객한테 짐작하게 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짐작하게 계속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리고 클럽씬이 나와요. 뜬금없이 클럽씬이 나오는데 그게 거기서 주인공이 소리 없는 포효를 하고 그리고 배경음악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이거를 이야기 스토리를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감독이 관객의 감정을 의도한 거잖아요. 감독이 그 연출 능력을 대단한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재개봉을 하겠다. 그런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골랐습니다. 역시 다들 할 땐 하시는 분들이군요. 아까 너무 웃어가지고 몰라봤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혹시 말씀해 주실 분이?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너무 길어질까 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제가 사회자는 아니죠. 나도 괜찮습니까? 나도 보고 있었어요. 괜찮을까? 이러면서. 괜찮습니다. 저 사실 이 좋아하는 영화에 대한 얘기는 또 어디 가서 또 쉽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간 한번 할애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좀 너무 길면 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중간에 한번 끊을게요. 이렇게. 조금 지금 신나요. 그래서 좋아하는 영화를 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애프터 선이나 애프터 양이나 영화제에서 주목받을 만한 영화인 거는 공통점이라 생각해서 배제하고 일단 애프터 양은 재밌는 점이 이제 화면비가 가변적이라는 점인데요. 총 3가지 화면비를 띄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영화들은 되게 불친절하게 사실 어떤 영화를 좀 저격하는 거긴 한데요. 불친절하게 화면비 바뀌었게 안 바뀌었게가 아니라 저희와는 관계가 아니 근데 그렇다고 그 영화가 나쁘다는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네. 우리 화면비 바뀌었게 안 바뀌었게가 아니라 그냥 친절하게 우리 지금 화면비 바뀌어 있어. 근데 이 화면비 바뀌었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더 집중했으면 좋겠을까라는 거를 이제 분명하게 나타내줘요. 근데 사실 이게 첫 번째로 봤을 때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어떤 관객들은.
근데 재개봉을 해서 다시 본다면 이 부분에서 감독이 이 부분은 이렇게 화면비가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을 더 봐줘라고 말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재개봉을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라 생각하고 근데 실례지만 저 화면비가 뭐죠? 화면비는 이제 영화관에서나 그 스크린에서 영화나 영상을 보셨을 때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보는 화면비가 16대 9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전체 풀 사이즈가. 근데 이제 영화는 가로 부분을 이렇게 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사각형 뭐 9대 화면비가 9대 9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바뀌는데 가로 세로 비율을 화면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몰랐어가지고 불친절한지도 몰랐네요. 그래서 다시 재개봉을 꼭 해야 합니다. 보러 가셔야겠네. 재개봉하면. 그리고 애프터 양이 이제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이라는 이와이 슌지 감독의 작품을 리메이크 했는데요. 이 작품을 이제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작품을 보고 나서 이 애프터 양을 한 번 더 보면은 이게 OST도 오마주래 여기서 똑같이 커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서 OST도 이 영화를 보고 그리고 릴리 슈슈도 보고 하면은 더 재밌는 요소가 많아져서 재개봉을 꼭 했으면 좋겠다고 짧게 말해봤습니다. 짧은 것 같아요. 역시 오타쿠의 마음은 어디 저버릴 수 없다. 그러면 혹시 애프터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만 얘기 듣고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 때문에 근데 너무 짧게 다들 아쉽다. 나중에 2부 한번 합시다. 더 해도 되지 않나요? 일단은 네. 애프터선 얘기 먼저 들어볼게요. 네, 그럼 제가 애프터선이 왜 재개봉해야 되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서 같이 애프터선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분이 이 영화적인 내용의 부분에서 좋은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약간 배급사의 약간 측면에서 다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일반적으로 재개봉을 하기 위해서는 관객들의 뭔가 평도 좋아야 되고 관객 수도 어느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수상 내역이 있어야 그 재개봉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데 두 영화를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애프터선이 애프터양보다 관객 수가 약 5,000명 정도가 더 높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 일단 7,000명인가요? 네, 7,000명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수상도 애프터선이 양보다 약 2배 이상은 더 높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애프터 양보다는 애프터 선이 더 재개봉할 확률이 높고 재개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차가운 남자, 이상입니다. 이 결과주의적인 남자, 이 자본주의. 반박하고 싶지만 짧게 하실래요? 저희 불안당 얘기했던 것처럼 민님이 한번 그거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였냐면 사실 재개봉이라는 게 배급사의 수익 기준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일반 개봉했을 때 다시 재개봉을 하면은 그러니까 재개봉을 한다는 것 자체가 OTT로 하면 되거든요. VOD 내면 돼요.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면 그냥 아니면 상업적인 기준을 따지려면. 근데 재개봉은 영화관에 가서 그 순간에 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보고 싶다는 감정이 있어야 재개봉이 주로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좀 보자면 불안당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손익분기점을 못 넘었어요. 청불이기도 했고 불안당원이라는 사람들의 팬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집단화가 되고 단관으로 시작을 해요. 모여서 보겠다 이거지. VOD는 영화관에서 볼 거야. 모여서 보다 보니까 그게 사이즈가 커지고 그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서 이거 재개봉해도 사람들이 보러 오겠다. 배급사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재개봉을 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애프터 양도 지금 팬들이 아마 결집이 좀 된 상태라고 저도 알고 있어서 그렇다면 코어층이 탄탄한 단관부터 하고 있는 돈을 쓰고 있는 실제로 애프터 양이 좀 더 재개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직접 이제 상영하는 곳이 많이 없으니까 팬들이 나 너무 영화관에서 보고 싶으니까 직접 대관을 할 경우까지 있었으니 그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짧게만 추가해 보자면 지금 뭐 AI 시대라고 할 만큼 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시대에 맞는 영화가 애프터 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의 감정과 사고 회로를
탑재한 진짜 온전한 인간 형태로서 로봇이 작동이 되는데 테크노 사피엔스라고 하는 새로운 인종이 탄생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상용화됐을 경우에 생각해볼 문제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생각해볼 문제들을 많이 던져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런 로봇이 탄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더불어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부터 뭐 그 전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 로봇을 제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옛날에 아이로봇이라는 영화가 생각났거든요. 네, 로봇에 의해 지배당할 수도 있는 인간이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들게 하는 영화여서 애프터 양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마무리하는 이야기로 아주 좋았던 것 같고요. 두 영화 모두 사실 좋은 영화여서 저 타당한 오타쿠들의 토크가 아주 지적이고 있어 보이는 아주 근거가 받침이 된 덕톡이 있어 보였길 바랍니다.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둘 다 했으면 좋겠네요. 둘 다 보고 싶어요 다시. 네네네. 거의 1시간이 다 되고 있어요. 짧네요. 이 말 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굉장히 짧네요. 그래서 평소에 영화 보는 방법이랑 좀 달리 이제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보다 보니까 또 색다른 시선들도 있었던 것 같고 굉장히 신기하고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네요. 혹시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번씩 들어볼까 하는데 짧게 해주세요. 네, 집에 갈 거예요. 저만 쳐다보시면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유진 씨부터. 저부터요. 시간을 어떻게 채우지 했는데 진짜 금방 가네요. 정말 재밌게. 저희 대본 아니거든요. 저희 너무 잘한 것 같고. 네. 대본이겠냐고. 이게 대본이겠냐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하지 못한 말들이 많은데 수범 해주세요. 나중에 저희끼리 오프 더 레코드로 이화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너무 즐거웠고 값진 경험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하지 못할 말이 많다 그러셨는데 저는 준비한 것보다 제가 더 많이 한 것 같은 네,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좀 뱉어갖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좀 모를 만큼 재밌게 한 것 같은데 이 영화 리뷰어로서 영화 공간 주한 리뷰어로서 이런 경험을 한 게 굉장히 좀 보람 있고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분? 저는 이제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재밌고 좋았습니다. 아, 네. 저도 이건 처음 해보는 이런 경험이어서 너무 신선했고요. 되게 이렇게 영화에 열정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총 6개 영화에 대해서 각자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영화들에 대한 생각이나 또 의견들이 있으시면 안에 있는 댓글 통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룬 6개 영화 말고도 또 영화공간 주안에서는 좋은 독립예술 영화 많이들 상영되고 있으니까요. 아까 오프닝에 말씀해 주셨지만 가격도 쌉니다. 그래서 많이들 방문하셔서 같이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영화공간 주안 리뷰어 21기 팟캐스트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